이제 어설픈 중국어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친근한 외국인의 모습으로 대화만 간단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마약, 왜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할 뻔했던 나라, 중국과 미얀마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 나라는 세계 마약의 허브이자 온라인 사기의 공장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커진 배경의 전모,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 변호사, 경찰들까지도 돈을 스스로 입금하게 만드는 그 치밀한 구조까지 알게 된다면 피할 수 있을까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할 뻔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70%가 넘는 마약을 생산하는 범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간 106조 원 규모의 온라인 사기 또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에 걸린 시간은 단 4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의 몰락이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오늘은 미얀마라는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 범죄의 심장부가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이탈리아 북부의 한 항구 도시에서 평범한 검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한 여행객의 짐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최상급 순도를 자랑하는 화이트 헤로인 1.2kg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약의 생산지를 역추적하자 동남아시아 세 국가의 접경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미얀마였습니다. 몇 달 뒤 인도양 한복판에서는 해안 경비대가 수상한 선박 한 척을 정선시켰습니다. 선박 내부를 수색하자 5.5kg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 결정이 발견되었고 이 배의 출항지 역시 미얀마 남부 항구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당국은 이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찾아내 국경 인근의 한 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는 7,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출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강제로 온라인 사기 조직에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충격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우린 아침마다 명단을 받아요. 이름, 나이, SNS 계정 몇 개. 그리고 그 사람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살펴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은 많은데 댓글이 없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전부 확인하죠. 다음엔 자연스럽게 먼저 말을 겁니다. 사진 예쁘네요. 여긴 어디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거예요. 며칠 몇 주를 그렇게 보내요. 솔직히 우리도 피해자예요. 여기선 도망치면 며칠 내내 폭행을 당해요. 그렇게 계속해야 해요. 완벽하게 체계화된 범죄 산업이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마약 제조, 인간 착취,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가 전례 없는 규모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직 범죄 지수를 발표하는 국제기구는 2014년 보고서에서 미얀마를 지구상에서 범죄 활동이 가장 심각한 국가 1위로 지정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민주화로 향하는 희망의 사례로 여겨졌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누가 이 비극을 만들었고 누가 여기서 이득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뿌리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얀마가 독립국가로 탄생하기도 전의 시대로 말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1948년까지 이 땅은 영국 제국의 식민지로 불렸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영국은 이 지역을 인도 제국에 편입시켜 통치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영국은 이 땅의 자원을 착취해갔고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1940년대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즉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135개가 넘는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각자의 영토와 문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대다수의 민족 집단들은 중앙정부의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자치권을 요구했고 일부는 완전한 독립을 원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여러 민족들이 무장 세력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후 몇 년 만에 그렇게 내전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곧 군사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극단적인 국가 통제와 고립된 정책이었습니다. 군부는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과의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이 내전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경제 고문을 지낸 한 경제학자는 석유, 천연, 가스, 보석, 목재 등 온갖 자원이 넘쳐났던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지만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는 국가 사회주의를 도입했고 결국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로 전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법적인 경제가 붕괴되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제가 약한 외곽 지역부터 불법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국경의 샨주 지역은 이런 변화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중앙정부의 감시가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아편 양귀비 재배에 눈을 돌렸습니다. 아편은 헤로인의 원료입니다. 재배가 쉽고 수익성이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산악 지형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농작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지역이었으니까요. 곧 이 지역은 라오스와 태국 접경지대와 함께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편 생산지가 된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곳에서 생산된 아편은 전 세계 헤로인 공급량의 7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군부의 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마약을 단속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과 협력하는 민병대들에게 아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충성과 온갖 비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민병대들은 마약 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무기를 사고 병력을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군부의 하청 업체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반대로 정부에 저항하는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도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마약 운반에 세금을 부과했고 때로는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약이 내전을 먹여 살리는 기묘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군도 반군도 모두 마약 경제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마약 생산도 증가했고 마약 생산이 증가할수록 전쟁을 계속할 자금이 생겼습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정치범을 추가로 석방했고 언론 자유를 확대했으며 경제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외국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마약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재배 면적 또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환호했습니다. 미얀마를 민주주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군사 독재 끝에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군부였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가 없었고 헌법은 군부에게 의회 의석의 20%를 보장했습니다. 국방, 내무, 국경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군부는 막대한 권력의 단물과 경제적 이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산, 보석, 건설업 등 핵심 산업까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마약 근절과 국익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얀마의 마약 생산량은 쿠데타 이전에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불법 아편의 75%가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아편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합성 마약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야바 같은 합성 약물들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공장들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들여온 화학 원료를 사용합니다. 합성 마약의 장점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장만 있으면 연중 내내 생산할 수 있고 양귀비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운반도 쉽습니다. 같은 무게의 헤로인보다 몇 배 비싸게 팔립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합성 마약의 시장 가치는 연간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범죄 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사기 센터입니다. 201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온라인 도박과 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달아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중국을 벗어나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곳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법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얀마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와 민병대들은 이 범죄 조직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가져다주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암암리에 땅을 제공하고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대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얀마 전역 캄보디아, 라오스 국경 지역에 수십 개의 거대한 사기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호텔이나 카지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사기 공장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작은 방에 갇혀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사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속아서 왔거나 납치되어 왔습니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고수익 일자리라는 광고를 보고 왔다가 국경을 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되는 시기입니다. 감금된 피해자들에게 가장 많이 수행되는 업무는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명단이 내려옵니다. 이름, 나이, SNS 계정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연결된 블로그 글, 혼자 여행한 사진 밑에 긴 댓글을 남기는 사람. 그들은 이런 흔적들을 분석해 그 사람이 언제 외로워지고 어떤 말에 마음이 열리는지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엔 접근이 시작됩니다. 사진 예쁘네요. 여긴 어디예요?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이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메시지가 오고 새벽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러한 관계 형성형 범죄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대면 관계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이후로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SNS에서 시작되는 게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욕구에 맞춰 자신을 설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사업가로, 또 다른 이에게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군인으로, 그리고 수개월 동안 한결같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피해자는 그들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역전됩니다. 돈이 아니라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돈을 잃을 걱정보다 관계를 잃을까봐 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외로움이 있고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의 가장 어두운 점은 일부가 시간이 지나 승진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피해자였던 이들이 이제는 다른 피해자를 조종하는 역할로 바뀝니다. 처벌은 줄고 급여는 늘어나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한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되갚는 존재가 되니까요. 살기 위해 속이기 시작해서 그 안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그렇게 범죄가 일상이 되어갑니다. 이 범죄가 끔찍한 이유는 그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범죄자가 되고 그렇게 시스템은 유지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 대부분의 유대관계는 이제 화면 속에서 시작됩니다. 관심, 공감, 위로, 질문, 그 속에서 누군가는 나보다 더 진심인 척 다가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실제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맨스 스캠이 사랑을 미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이제 그들은 관계 그 자체를 상품처럼 다룹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이러한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맨스 스캠이 아닙니다. 관계형 사기로 진화한 형태입니다. 단순 외로움을 넘어서 단절된 시대에 연결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와 주변국의 사기 단지에서 약 13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서 털어낸 돈은 연간 810억 달러, 약 10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인들만 해도 연간 39억 달러, 약 5조 1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호주, 캐나다도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범죄와 혼란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산 마약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사기 조직은 이제 더 깊숙이 들어와 유럽과 미국의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난민들은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로 몰려듭니다. 일부 국가들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국은 국경 지역 사기 단지를 직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태국 경찰은 국경을 넘어 미얀마 내 사기 센터 여러 곳을 급습했고 수천 명을 구조했습니다. 인도도 해안 경비를 강화하며 마약 밀수 선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얀마 사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얀마는 잊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골치 아픈 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범죄와 마약, 사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국제사회가 무관심한 사이 두 강대국은 자신들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행보가 미얀마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매년 미얀마에 평균 1억 9,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주로 난민 구호와 시민사회 지원이었습니다. 민주화 세력을 돕기 위한 비공식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새 행정부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단행했고 미얀마 지원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떼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얀마에 깊숙이 관여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전략적 가치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미얀마를 관통해 중국 윈난성까지 이어집니다. 쿠데타 이후 중국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며 내정 불간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군부에게는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일부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도 연결고리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계기는 자국민 피해였습니다. 미얀마 내 사기 조직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거액을 잃었고 일부는 사기센터에 납치되기까지 했습니다. 유명 배우가 납치됐다가 구조된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중국 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경 지역의 일부 민족 무장 조직들을 지원해 사기센터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여러 사기단지가 습격당했고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무기와 장비의 가치는 3억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전투기, 무장 드론, 미사일, 장갑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민주화 세력과 소수민족 군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 양쪽을 다 지원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얀마를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군부가 너무 강해지면 통제하기 어렵고 민주화 세력이 이기면 서방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게 중국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어느 쪽도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균형 전략입니다. 미얀마를 약하게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경제적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 댐 건설, 도로 건설,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천연자원에 접근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미얀마 군부는 2026년에 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은 여전히 불법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주요 민주화 인사들은 감옥에 있거나 망명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즉시 이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찾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이를 중국이 설계한 가짜 선거로 봤습니다. 군부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되 겉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미얀마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범죄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약, 사기, 인신매매는 계속 확산될 것이고 그 피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 인권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군부는 오직 폭력으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인을 공격합니다. 학교, 병원, 마을을 폭격합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더 많은 범죄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사실상 실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절반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무장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며 마약과 범죄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합법적인 경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GDP는 쿠데타 이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학교는 폭격당하고 일자리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 무장단체에 가입합니다. 일부는 사기센터에서 일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유엔은 성명을 발표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의 거부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재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군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범죄 국가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죄 조직들이 점점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계속 생산되고 마약을 팔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설계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마약을 만들어 팔기만 할까요? 그들은 지금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마약 사용자로, 판매자로, 그리고 침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는 미얀마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도 언젠가 마약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가 미얀마 사기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얀마가 세계의 범죄 수도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식민지 유산, 내전, 쿠데타, 경제 붕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강대국의 이기적인 전략입니다.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혼란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손을 떼었습니다. 그 사이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얀마는 이제 범죄의 온상이 되었고 그 영향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언젠가 대한민국 또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